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단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심층분석 1번,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가 헌재 소장. 윤석열 나중에 탄핵에 올라가면 자기 좀 잘 봐달라. 그래서 윤석열이가 서울대 법대 동기예요. 79학번.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금 현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인데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에요. 현재 헌법재판관인데 이 사람을 헌재소장에 지금 지명한 게 거의 99%입니다. 근데 이 이종석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2018년도에 그 당시에 국민의힘 추천목이었어요. 국민의힘 추천목으로 그 헌법재판관이 됐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에 지금 하려고 하면 윤석열은 탄핵도 대비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뭐 탄핵이라는 게 뭐 지 동기를 헌재소장에 세운다고 그래갖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법원장이 공석 상태죠. 근데 후임 대법원장은 아직 지금 뭐 인선이거나 어떤 지명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 대행이 후임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난 이후에 현재 공석 상태인데 아까 이재일 변호사랑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게 실수인지 아니면 자기는 제대로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최강욱 의원님이 그렇게 급하게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로 재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김명수가 물러나면 그 다음 재판장에게 넘겨도 되는데 현재 민주당이 칼자리를 그 이규정 대법원장이 사실상 날라갔잖아요. 그래갖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그 재판 자체가 열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냅뒀으면 최강욱 의원의 재판을 그냥 놔뒀으면 그냥 임기까지 하고 그냥 나갈 수 있었는데 그때 김명수는 뭐 이게 뭐 파기환송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뭐하러 재판을 그렇게 김명수가 있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김명수가 마지막으로 최강욱 재판을 한다 그래갖고 사실 기대를 좀 했었어요. 제 말뜻 뭔지 아시겠죠? 그죠? 제 말뜻 뭔지 아시겠죠? 그 당시에 김명수가 마지막으로 자기 있을 때 그 재판을 한다 그러길래 저희가 좀 그래도 좋은 기대를 했었는데 굳이 지금 생각해보고 나니까 자기 물러나고 나서 이균영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의혹과 비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럼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서 그런 재판이 열릴 수 없다라는 걸 알았으면 굳이 그 당시에 김명수가 그 재판을 이끌고 나가지 않았어도 되는데 괜히 그 재판을 해서 최강욱 의원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아쉽다. 다리 안 떨게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현재 어떤 일로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원내 정무특보의 이병훈 광주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광주 동구 남구 의뢰 초선이죠. 이병훈 정무특보가 됐고요. 원내 부대표에는 더불어 시민당 출신의 이동주 초선 의원, 이분은 소상공인 전국 소상공인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분은 아주 친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그 비명들 나가고 완벽하게 친명 체제로 원내대표단의 인선이 마무리됐다. 박강원 나가고 친명 체제의 원내대표단이 마무리됐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왜 안철수는 이준석을 치고 이준석은 왜 눈물을 흘렸냐 그런 것도 오늘
하나씩 여러분들 밝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시사타파 뉴스, 예, 저희 취재 많이 해놨고요. 현재 민주당이 너무 분위기가 좋아갖고 굳이 저희가 터뜨릴 필요가 없어갖고 안 터뜨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현재 저희 슈퍼챗이 중지가 돼 있는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농협으로 슈퍼챗을 지금 많이 보내주시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순애님, 그 다음에 킹님, 그 다음에 은하수님, 그 다음에 개총수님, 이렇게 힘내세요라고 하면서 보내주신 분들도 고맙습니다. 예, 먼저 윤석열 집권세력 윤핵관의 침몰 분열이 시작됐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신을 봐도 아, 역시 들을만하구나,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이게 심층분석이구나, 뼈저리게 느끼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제가 정치 수준으로 거의 여러분들도 어디 가도 한 8단 9단 정도 되시다 보니까 웬만한 정치 평론은 듣기 싫다, 저게 뭐야, 이런 시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이 한 몇 년 전만 해도 대충 얘기하면 뉴스에 있는 기사 대충 몇 개만 얘기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좋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평범한 기사는 가라, 그 이면을 분석하려고 하니까 매일 방송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그렇다. 먼저 어이없는 뉴스. 강서 보궐선거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는 윤석열이가 입을 열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죠. 소통 강화하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느닷없이 가장 소통 안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윤석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거 지고 지지율 뚝뚝뚝 떨어지는데 윤석열이가 한다는 소리는 국민 현장 당정 소통 강화 지시, 윤석열 국힘당 지지율이 동시에 추락하니까 초비상에 걸려서 한다는 소리가 대국민 사과를 한다던가, 그렇죠? 민생을 챙기겠다, 이런 대통령의 어떤 시정 연설이나 기자회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소통 강화하라. 그러면 자기는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여태까지 참모진들이나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소통을 강화하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먼저 핵심만 먼저 얘기하고 심층분석을 좀 들어가면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의 당직자들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누가 봐도 이번 총선의 패인과 이번 총선의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렇죠? 아무도,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냥 윤석열 눈치 보고 그러는데, 여기저기서 권력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권력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견고하고 그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그 권력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빈틈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누가 봐도 용산 니네가 사면하고 니네가 꽂았잖아, 이 말을 못해요, 아무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말에 물꼬를 트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국힘당이 쇄신을 했습니다. 의총에서. 예, 아주 오랫동안 쇄신을 한다 그러더니 당직자 다 날렸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걔네들 꼬라지가 임명직만 날리고 선출직은 남을 것이다. 그래서 원내대표 윤재옥과 김기현이는 남을 것이다. 이거는 근데 의총에서 김기현 비판을 물러나라,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조금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 누가 봐도 국민의힘의 가장 불만은 뭐예요? 결국 공천권 싸움입니다. 그렇죠? 결국 내년 공천을 또 청와대란다. 용산이 또 내년 공천권을 이렇게 찍어 누르기로 한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의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민생과 어떻게 보면 경제를 챙기지 않고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나 정치적 그리고 검찰에 의지하는 수사에 국민들이 볼 때는 피로감이 오고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린 게 사실상 강서구 보궐선거예요. 근데 정말 웃긴 게 김기현 체제로 가자라고 하면서 지금 모두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김기현이 있는 게 좋아요. 입으로는 김기현을 물러나라고 여러분들이나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지만 김기현이 왜 물러나야 되는데? 김기현이 있는 게 좋지. 김기현 같이 허수아비가 어딨어? 얼마나 좋아? 김기현을 왜 물러나라 그래? 냅두는데 하여튼 김기현이란다. 국민의힘 의총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국민의힘이 계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지금 현재 총선 6개월 남았습니다. 근데 5개월 남고 4개월 남고 3개월 남고 2개월 남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공천이 진행 중이고 이제 윤석열의 용산에서 이제 찍어 누르기식 공천의 명단이 나오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딴 거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기현에게 바라는 건 뭐냐? 윤석열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라. 그거예요. 딱 하나. 그랬더니 김기현이 이번에 겨우겨우 나름 제대로 된 봉합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용산에다가 할 말은 하겠다. 그렇죠? 용산에다가 할 말은 하겠다라고 떠드는 건 뭐예요? 벌써 누가 봐도 용산이 잘못하고 있다. 책임은 용산에 있는데 왜 국민의힘이 왜 당정 관계에서 왜 당만 책임을 져야 되냐? 정부가 즉 윤석열이가 잘못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쓴소리 한마디 못하면서 질질 끌려온 김기현 책임 아니냐고 하면서 사실상 김기현 책임론이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결국 국민의힘의 모든 의원들이 바라는 건 뭐죠? 용산의 간섭 없이. 딴 거 없습니다. 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제 총선 차례예요. 용산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공천을 하고 당을 이끌어가면서 총선을 치를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비핵관계가 얘기하는 거는 용산의 간섭 없이 이번도 강서 보궐선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굳이 저 선거에 목숨 걸 이유가 없었는데 윤석열이가 결국은 내보내 용산의 뜻.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가장 비판받는 게 뭐냐? 이번에도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나 중진 의원들이 국민의힘이 이번에 강서구 보궐선거에 출마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이 의견을 모았었어요. 근데 김기현이가 뭘로 말을 180도 바꿨냐? 용산의 뜻이다. 용산의 뜻이다. 용산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 누구도 아직까지 용산의 힘이 세다 보니까 반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그 전까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까지는 용산의 뜻이다 그러면 그 말이 통했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참패를 하고 나서부터는 어때요? 용산에 쓴소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윤핵관이 밀어갖고 당대표가 된 김기현이도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변화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김기현이는 바지인지 알아요. 근데 바지가 나 바지 아니다 라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한테 한번 대들게 이렇게 하면서 그래 한번 해봐. 근데 난 김기현이 말이 더 웃겨요. 내년까지 내가 총선을 이끌겠다. 그러고 나서 내년 총선에 참패를 하면 자기가 정계 은퇴를 하겠다. 김기현이가 정계를 은퇴하든 말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너무 웃겼어요. 김기현이가 대권 후보입니까? 김기현이는 지금 자기가 이재명급인 줄 알아요. 응? 김기현은 지가 이재명급인 줄 알고 이재명 당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진짜로 패배를 하면 정계 은퇴하거나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가 없어요. 김기현이는 누가 봐도 바지야. 누가 봐도 바지인데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대패를 하면 자기가 정계 은퇴를 하겠대. 어차피 걔는 은퇴야. 응? 어차피 은퇴인데 걔가 은퇴를 하든 말든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근데 지가 마치 비장한 배수진을 치고 각오를 하듯이 내년 총선에서 깨지면 내가 정계 은퇴를 하겠다니까 많은 의원들이 네가 은퇴하는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내년 총선에 대패를 하면 내 배지가 날아가는데 네가 은퇴를 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니까 안 먹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용산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사실상 국민의힘은 프리패스였어요.
그렇죠? 제가 웃기게 여러분들에게 좀 표현을 했지만 여태까지 윤석열과 검찰의 일방적인 당정 관계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었을 때는 용산의 뜻입니다라고 하면서 그게 다 통했어요. 그 통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장제원과 권난동 이런 윤핵관이 핵심이 돼갖고 윤석열과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이가 독대를 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2명이에요. 한 명이 누구냐? 하나는 장제원이, 또 한 명은 김한길이에요. 이번에 재보궐선거 대패를 하고 나서 윤석열이 독대를 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 돼요. 한 명이 장제원, 한 명이 김한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내년 총선을 다가오는 국민의힘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분명히 비명계에서는 외부 인사 영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의 간섭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공천 정당하게 옛날로 치면 안 된다고 봐요. 뭐 이런 김종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윤석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우리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자. 그래서 당을 이끌어 나가자. 이런 게 사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그 가장 큰 바람이에요. 근데 용산은 절대 그러지 않죠. 내년 공천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윤석열과 검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윤석열이가 찍어 누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지금 지도부 태생의 한계가 있는 거죠. 왜 여기서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이를 사퇴하라 그러냐? 현 지도부 체제, 즉 여러분들이 바지라고 얘기하는 김기현의 지도부가 탄생하는 배경을 보면 누가 봐도 윤핵관이 밀어주고 윤석열이가 지원 사격을 해줬기 때문에 현재의 지도부가 탄생했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공천 개혁을 얘기하고 공천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안 봐도 김기현이 옥새 들고 나르쉐. 내가 보면 옥새 들고 또 나르는 일 분명히 나옵니다. 옥새 들고 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보궐선거의 참패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 왜 용산에서 아무리 김태우를 출마시키라고 해도 안 된다고 얘기를 못했냐. 그렇죠? 그런 잘못된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 당 지도부가 무슨 리더십이 있냐. 그러면서 사실상 김기현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김기현을 공격할 필요 없죠. 윤석열이가 워낙 똥볼을 차고 있고 지지율이 여러분들 좀 있으면 윤석열 30% 깨집니다. 지금 윤석열 32%까지 떨어졌어요.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로 윤석열 부정평가가 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60%까지 봤죠? 윤석열 부정평가 보십시오. 62 역대 최고. 5개월 만에 윤석열 부정평가가 62.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국민 중에 10명 중에 6명은 윤석열 욕하는 거예요. 완전 부정평가가 62. 그럼 저거는 거의 국정 운영의 레임덕도 넘어섰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집권 1년차, 2년차 40% 이상은 나와야죠. 거기에다가 솔직히 민주당 잘하는 거 없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워낙 잘못하니까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50%를 넘었어요. 대박이지. 응? 민주당 지지율이 50%를 넘었어. 국민의힘과 무려 18% 차이야. 이제 아시겠죠? 응? 그래서 윤석열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거를 봐도 거의 18% 17%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당 지지율가 민주당이 50% 넘었다라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서울 진짜 20대 총선보다도 우리가 조금만 더 관리를 잘하면 더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윤석열 나라를 생각하면 참 걱정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윤석열은 그냥 안보, 방공, 거기에다가 검찰, 정적 제거 얼마나 좋습니까? 국정 운영은 그냥
그 해외여행 11월에 영국 가고 12월에 네덜란드 가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그 해외여행 건이랑 그 명품 샵 그 쇼핑이나 하고 민생은이랑 뭐 민심 이 땅 저는 그 선수는 경기장에 스코어보드를 보지 않습니다. 민심 안 보는 대통령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저는 윤석열은 여태까지 국민들에게 사과 안 하죠. 왜 사과를 안 하냐면요. 검찰 출신이라서 그래요. 그 검찰 출신이라는 거는요. 그 검찰들은 여태까지 무오류입니다. 자기네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절대 성찰하거나 반성하지 않아요. 윤석열이가 바로 그런 스타일입니다. 윤석열은 아직도 몸에 사과를 하면 자기네들이 큰 죄를 진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이나 민주당 입장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된다. 그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왜 나오냐? 검찰 출신이 정치를 검찰총장하고 정치인 경험이 없는 윤석열이가 올라가자마자 국민의 눈치를 볼지 모르는 사람이 왜 검찰은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죠. 늘 평생 피해자만 자기가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죄 지은 피해자만 상대하던 사람이 그렇죠? 죄 지은 피해자만 상대하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거나 누군가를 받들거나 이런 걸 할 줄 모르죠. 윤석열은 자기가 대통령이면 국민들이 자기를 받들어 주길 바랍니다. 거기서 가장 국민들과 윤석열과의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 머리 숙일 줄 아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보였고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한없이 고개를 숙이고 국민들한테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고 받드는 그런 권력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고 내 말이 법이고 자기는 헌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만방자한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상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레임덕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총선 전에 이미 국민의힘은 레임덕이 왔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소리까지 나오냐면 윤석열에게 연판장을 돌리자. 의원들끼리 연판장을 돌려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다 죽는다. 그래서 각 지역위원장들, 당협위원장들에게 연판장을 돌려갖고 전반적인 국정쇄신을 요구하자. 결국은 윤석열과 김기현이가 어떤 지지율에 깜짝 놀랐죠. 내가 보면 뭐 그거 하나 뺏겼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려다가 갑자기 윤석열 30% 위험한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반사 이익을 봐서 50%까지 나오고 있고 국힘당 윤석열 취임 후 최저 민주당은 최고 봐봐요. 민주당 최고 지지율 나오고 있고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보면요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아도요 늘 바닥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 위기에 몰리고 가결되고 정말 민주당이 이러다 끝이는가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 한탄스럽고 그럴 때도 그게 나는 바닥을 찍은 거예요.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바닥 찍고 반등할 기회밖에 안 남았던 순간이고 저렇게 이재명 잡기에 혈안돼 있던 윤석열은 결국은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지율이 민주당 3년 6개월 만에 50%대 진입. 박수! 네, 민주당 지지율 50%대 진입이 3년 6개월 만에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저치.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최저치. 민주당은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 그럼 어떤 거죠? 국민의 판단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도 없고 내년 총선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제가 왜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조금만 관리를 잘하면 우리가 대승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이미 윤석열의 평가는 끝난 거예요. 여기서 윤석열이 변했네? 윤석열이 앞으로 잘하겠네? 기대가 없어요. 윤석열 시작과 동시에 방공, 일본, 수많은
중도가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의 평가는 이미 진작 끝났고 이제는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권정당, 대한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윤석열은 5개월 만에 30% 초반 5개월 전에는 여러분들 20%까지 나온 적 있죠. 이건 레임덕 아닌 이상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은 사실상 레임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윤석열은 왜 이런 지지율이나 국힘당의 추락이 있냐? 민심이 왜 이반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윤석열이가 나에겐 땡큐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가장 걱정거리고 왜 윤석열이 위험하냐면요. 국민의힘은 병들었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국민의힘은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로 있어서 걔네들은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다고 국민들이 니들 지금 치료가 필요해라고 진단을 해준 거예요. 니들 지금 많이 아파, 잘못 가고 있어, 치료해야 돼. 니들은 지금 뭔가 처방전이 필요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게 용산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분명히 국민들은 따가운 니들 아파, 니들 치료가 필요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처방을 잘못했죠. 당연히 윤석열이 바뀌어야 되고 용산의 기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이라는 어떤 큰 걸림돌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윤석열에게 대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뼈가 부러졌는데 아스피린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뼈가 부러져 갖고 내년에 쩔룩쩔룩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해열제 먹고 있어. 열 받아 갖고 우리는 열을 식히는 게 필요해. 뼈가 부러졌는데 지금 해열제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방전이 어떻게 돼요? 부러진 뼈는 계속 점점점 잘못돼 갖고 있는데 어긋나고 있는데 처방전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심이 이반된 이유를 직시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국민의힘도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의 발언이 아직도 윤핵관의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묻히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럼 왜 국민의힘이 안에서는 좀 소란스럽지만 여러분들 이철규 사무총장이 관뒀죠. 그렇죠? 이철규 사무총장이 날아갔어요. 그건 뭐냐면요. 윤석열이가 이철규 사무총장을 굉장히 신임합니다. 윤석열이 이철규 사무총장을 굉장히 신임하는데 내년 이번 강서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철규 사무총장을 날렸다는 것은 사퇴하라고 사실상 용산의 뜻이죠. 그럼 뭐야? 용산도 이철규 날리게 하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름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 수작이에요. 이철규를 그렇게 윤석열이가 아끼는데 사무총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네 사퇴해라. 그러면서 왜 오늘 국민의힘에서 김기현이가 왜 박대출을 사무총장에 앉히려다가 당내 반발로 이만희로 선회를 했냐면 누가 봐도 이건 용산의 뜻이 야 이철규 사무총장 잠깐 사퇴하라 그러고 믿을 수 있는 박대출이 사무총장 앉혀. 그럼 뭔가 바뀌지만 윤핵관이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철규 맞나? 이철규가 아닌가? 이철규 맞죠? 박대출에서 왜 이만희로 급선해야 됐냐면요. 박대출이랑 가장 친한 게 장제원이에요. 한마디로 장제원이의 입김에 의해서 박대출이가 임명됐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니 이게 무슨 책임이냐? 누가 봐도 박대출의 절친은 장제원이기 때문에 이철규 날리고 박대출 하면 이게 무슨 뭐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TK의 민심 이렇게 하면서 이만희를 끌어들였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만희가 사실상 사무총장을 맡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도로 영남당이 돼버렸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러분들 저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딴 얘기를 잠깐 벗어나면 민주당이 여러분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사람들은 이런 분석을 안 해요. 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죠. 그렇죠?
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거 어디에서도 심층분석 안 해주더라고. 민주당이 역대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게 바로 호남 정당의 이미지를 탈취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호남에 민주당 하면 호남이었단 말이에요. 민주당 하면 호남이었을 때 역대 최고의 선거는 150석 과반 정도에 이기는 거였어요. 민주당 결국은 안철수와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 그 당시에 국민의 당이라는 정당이 호남을 싹쓸이를 하면서 민주당이 128석을 얻으면서 123석이라는 의석을 얻으면서 사실상 호남을 제외하고 전국 정당이 됐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수도권과 부산, 그 다음에 충청권, 민주당이 호남 정당을 탈피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은 전국 정당의 기반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안철수라는 배신자의 그 호남을 다시 탈환을 하면서 그 전까지 민주당 호남 향후의 호남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면서 민주당은 진보 진영의 전국 정당이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국민의힘이 150석의 의석을 얻으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국민의힘도 TK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이 왜 TK 정당이라는 정당에 계속 목을 매냐. 호남의 의석을 다 해봐야 28석이에요. 전남과 전북에 의석을 다 해봐야 28석이에요. 근데 거의 배가 많아요. 저쪽은 60석이 넘어요. TK, PK를 다 합치면 60석이 넘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늘 TK, PK만 잡고 충청권, 강원 이렇게 하면 얼추 잡아도 100석 정도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호남에서 싹쓸이를 해도 28석밖에 안 돼요. 65석 정도 되죠. 이해하세요? 우리는 호남을 싹쓸이를 늘 해도 28석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민주당은 늘 수도권에서 영남과 호남의 의석수 차이를 수도권에서 극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열받는 게 그거죠. 호남과 영남의 의석수가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 나는 거. 그래서 호남과 영남에서 진 거를 어디서 수도권에서 만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늘 선거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번에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바보가 아니죠.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천 때만 되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3개월 정신이 돌아와요. 공천 기간이랑 선거 운동할 때. 선거 운동할 때 국민들 만나면 막 손잡아주고 나중에 잘하겠습니다. 민생 챙겨. 국민의힘은 4년 중에 3개월 선거 운동할 때 3개월 제정신 좀 들어와요. 그때 막 인사하고 다니고 그래요. 공천 시기나 선거 운동 시기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국민의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김기현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다라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김기현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거라는 생각 안 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김기현이는 바지 대표가 되는 것이고 사실상 김기현이는 바지 대표가 있으면서 왜 윤석열은 김기현이를 계속 자르지 않고 냅두냐. 김기현이가 앞으로 임명해야 될 게 뭐냐면 총선 기획단. 그쵸? 윤석열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총선 기획단과 공관위원장이에요. 이 두 개를 보셔야 돼요. 그쵸? 총선 기획단과 공관위원장. 그러면 사실상 당대표는 김기현이지만 결국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을 관할하고 총선 기획단이 어떻게 총선을 기획하냐에 따라서 윤석열의 입맛에 맞는 총선 기획단, 윤석열의 입맛에 맞는 공관위원장을 임명하려고 지금 김기현을 냅두는 거예요. 김기현의 역할은 총선 기획단의 구성, 그리고 공천관리단의 구성. 요까지만 하면 사실상 김기현은 바지예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당대표를 이 시기에 당대표를 잘못
바꿔버리면 총선 기획단이나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과 엇박자를 낼 경우에는 용산에 입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김기현이를 끝까지 사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선 기획단은 누가 들어갈 것이냐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뻔한 사람, 예를 들어서 총선 기획단이나 공관위원장에 김한길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전면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윤석열은 이것도 얘기 하나 해주고 갈게요. 왜 안철수는 이준석이를 계속 제명해야 된다냐? 저는 안철수가 이준석이를 제명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사인 받으러 다니고 서명 받으러 다니고 하면서, 저는 10년 전에 안철수와 지금의 안철수를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안철수는 이제 영향력도 없는 그냥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나름 지난 대선까지는 대선 후보라고 했던 자가 자기 당의 83년생 애랑 싸우면서 재제명해야 된다, 그런 대선 후보는 없거든요. 그쵸? 생각해보세요. 과거까지는 그냥 입 다물고 있고 그냥 존나게 뛰다가 마라톤 하고 그러면 막 지지율 5% 나오고 7% 나오면 나라면 선거 때는 5%도 필요하고 7%도 필요하니까 안철수도 필요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도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전 당대표고 20, 30대에 그래도 어떤 지지를 받던 그런 젊은 청년과 제명해야 돼 이런 싸우는 그런 모습이 지금의 안철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구나 하면서 이제는 안철수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안철수는 이렇게 모질이 같은 짓을 왜 하냐? 이 기회에 지금 이준석이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봐도 윤핵관이죠. 누가 봐도 이준석이 제일 미운 거는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이준석 저런 어린 놈의 새끼 하면서 윤석열을 얼마나 이준석이가 눈에 가시겠어요.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 당대표 선거에서 안철수는 윤석열에게 팽당했죠.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장까지 했던 안철수가 사실상 윤석열에게 집권 이후에 팽당했잖아.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비핵관도 아니고 윤핵관도 아니고 난 무슨 핵관이야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윤심에 들고 싶어갖고 스스로 지금 윤석열이한테 어떻게 하면 마음에 가장 들 수 있을까? 지금 윤석열이가 제일 미워하는 거는 이준석이지. 그래서 안철수가 윤석열을 치는 거야. 안철수가 이준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가 왜 이준석을 치냐? 공천관리위원장이나 강서구 보궐선거 참패 이후로 김기현 체제의 불신이 높아가기 때문에 안철수가 뭔가 당에서 총선 기획단장이나 공천관리위원단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윤석열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이준석을 적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철수가 왜 뜬금없이 사실 안철수는 이번 선거에 윤석열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안철수가 이준석을 적용할까? 이거는 앞으로 다가올 공천관리심사위원장이나 새로운 어떤 공천작업 총선기획단에 나를 좀 뽑아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제일 싫어하는 이준석이 제명에 나서는 것이고, 근데 안철수의 존재감은 사라졌죠. 그러면 이준석이는 왜 오늘 질질 짜고 눈물에 진짜 악어의 눈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비판한다 그래요. 우리 민주시민들이 가장 지향해야 될 게 뭐냐면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윤석열을 욕한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좋게 보지 마세요.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젊은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를 하고 젊은이들을 일배화시키고, 이준석은 용서받지 못할 자예요. 그런 자가 윤석열을 비판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준석은 무슨 합리적인 보수니 깨은 젊은 일배, 젊은 꼰대 새끼예요. 응? 이런 인간들을 여러분들이 연민의 정으로 이준석 같은 애가 그래도 국민의힘에 있어야 돼, 이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자들을 말을 인용을 해서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준석은 뭐냐? 이제 총선 책임을 지고 윤석열의 국정기조를 바꿔라 라고 하면서 왜 눈물쇼를 했냐?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나를 이용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냐? 윤석열의 국정기조를 바꾸는 바로미터가 유승민, 이준석을 다시 당직에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거죠. 나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쵸? 누가 봐도 윤석열은 비판받아야 되고 윤석열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치 충신같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눈물로 호소하면서 자기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비핵관이었던 유승민과 이준석을 당 총선기획단이나 공관위원회 새로운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입성을 시키면 윤석열이가 국정기조를 바꿨다가 한 방에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 총선을 앞두고 나 공천 달라, 나 버리지 말아라, 나 20대에 영향력이 있다, 이번에 내가 선거 도와줬으면 이렇게 깨지지 않는다, 나 아직 안 죽었다,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안철수는 왜 이준석을 저격했나? 본인이 다시 윤핵관이 되고 싶은 거고, 이준석은 왜 지금 악어의 눈물쇼를 했냐? 나 다시 당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해달라. 서로 선거를 앞두고 그런 싸움을 한 것이다. 근데 아주 불쌍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박대출 얘기는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핵심은 뭐냐? 김기현에게 국민의힘이 주도를 하는 것은 뭐냐?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용산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모든 게 프리패스였죠. 용산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프리패스였는데 이제 그게 안 통하는 시대가 됐다. 그런 점점점 윤석열의 당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봐봐요. 저는 벌써 윤석열은 레임덕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요번에 국정감사하면서 좀 이상한 거 못 봤어요? 응? 저는 국정감사하면서 확 느꼈어요. 한동훈의 태도와 원희룡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거 느끼신 분 없어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어땠어요? 불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이나 이재명 당대표 영장 기각 전만 해도 한동훈이는 대정부 질문이나 어떤 그 법제사법위원회 어떤 그 현안 질의 때 그냥 자기가 국민의힘의 대변인 같이 그냥 싸웠어요. 그쵸? 그냥 싸우고 그냥 자기가 총대 메고 다 부딪혔는데, 요번에 뭐가 이상했는지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뭐가 이상했냐? 한동훈이가 여당이 질문을 이렇게 해요. 한동훈 법무장관이랑 원희룡이가 이상해졌어. 한동훈이한테 인사검증 여러분들 실패를 물어봤죠. 그쵸? 한동훈이한테 인사검증 실패를 물어봐요. 그거 한동훈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응? 예전 같으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확실하게 철저하게 인사검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한동훈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법무부는 단순히 실무작업만 할 뿐 판단은 대통령이 했다. 깜짝 놀라. 난 그 말을 듣고 이게 뭐 내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한동훈이가 옛날 같으면 이미 전 정부에서도 더한 인사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제대로 거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마이크 이러잖아. 걔는 항상 지 얘기하고 마이크 이러잖아. 근데 항상 지는 얘기하고 마이크 이러잖아, 한동훈이.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무부는 단순히 실무작업만 했을 뿐 판단은 대통령이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겨요. 그쵸? 대통령에게 책임을 한동훈이가 떠넘겼다니까? 그렇고 이게 맞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이탄희 의원이 질문한 거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8월에 기업인 대거 사면에 대한 비판을 했던 거. 혹시 그거 영상 보신 분 있어요? 이탄 의원이 기업 총수들 저렇게 사면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한동훈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오! 제 생각은 다르지만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것도 윤석열에게 떠넘기는 거야. 그쵸? 원래대로 하면 제 생각은 다르나 대통령의 고유의 권위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원래 이런 경기가 나쁠 때는 뭐 기업인들의 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래. 어이구 좋댔다. 화면 어디 갔어? 내 화면이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씨. 채팅창밖에 안 보여 지금. 나 뭐 누른 거니? 이거 눌렀나? 아이씨.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큰일 났네. 커뮤니팅 참가자. 아이씨. 지금 화면에 내 얼굴 그냥 합시다 그냥. 하여튼 예전엔 그랬는데 한동훈이가 갑자기 여러분들 대통령 내 생각은 사면에 대해서 내 생각은 다른데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대놓고 윤석열이한테 책임을 떠넘기더라고. 그들이 여러분들 원희룡 대답 들었어요? 옛날에 양평 고속도로 문제 같은 거 얘기를 하면, 그쵸? 옛날에 양평 고속도로 같은 얘기들을 하면 그거는 막 지가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갑자기 원희룡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 대한 전문가에게 물어봐라. 여러분 기억나요? 계속 전문가에게 물어봐라. 이거 근데 화면이 답답하네 내가. 됐다. 전문가에게 물어봐라. 예전 같으면 절대 원희룡이 그러지 않거든요. 예전 같으면 그거는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장관 자리 걸겠습니다. 막 그러는데 갑자기 전문가에게 물어봐라. 이거는 누가 봐도 여러분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얘기가 들어오냐면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윤석열이가 김한길과 장제원과 독대를 했다라는 제가 얘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요, 총선이 다가올수록 대통령실과 정당은 한마디로 용산과 국민의힘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누가 봐도 대통령실과 용산과 국민의힘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대통령이 계속 무슨 안보, 일본, 무슨 뭐 방공, 일본 오염수 방류, 이게 계속 방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윤석열은 민생은 팽개치고 경기는 나빠지고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지금 특히 공천권을 누가 주도하는 싸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은 조용하고 있지만 괜히 내가 나서다가 찍혀갖고 공천권 날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입을 조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윤핵관들에 의해서 공천권을 못 받은 사람이 나타날 경우는 어때요? 그때는 전면전이에요. 그때는 전면전이에요. 그쵸? 그때는 누가 봐도 전면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김한길이에요. 지금 김한길이가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상 김한길이는 안 보이는 존재여야 되는데, 지금 점점점 윤석열이가 김한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국민의힘은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시사타파의 심층구석에 알맹이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중동도 윤석열을 욕하거든요.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총선을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조선일보가 윤석열을 깐다는 거는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 폭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나 정치부 기자들을 만나보고 그럼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요. 윤석열이 보수를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보수를 괴멸시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이 정치하는 게 보수 정치예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은 그냥 검사 정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로마 시대에 황제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검사들과 같이 가는 것이고 윤석열은 국민의힘도 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내년 총선이 끝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들은 정책 노선이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가족과 검사들을 위해서 정치하다 보니까 지금이야 내년 총선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조용을 하고 있지 결국은 정적 제거, 검사들이 했던 정적 제거, 이재명과 민주당을 죽이기 위한 정치, 지금 정말로 자기가 국민의힘을 위한 보수 정치를 한다 그러면 이딴 정치 안 하죠. 그렇죠? 누가 봐도 보수의 정치가 사라졌어요. 왜 보수가 괴멸됐다? 저는 보수는 괴멸됐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이가 집권했다 그래갖고 보수가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보수라는 대한민국에 아주 잘못된 보수라는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았어도 적어도 국민의 눈치를 볼 줄은 알았어요. 보수가 괴멸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사 정치를 하기 때문에 보수에서 나름 유승민이나 목소리를 냈던 정치인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은 혼자 로마 시대의 황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검사들을 전진 배치해갖고 니들이 내가 물러나도 니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검사가 또 정권을 잡아야 돼.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고 정적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점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고 공천의 윤곽이 드러날수록 어떠냐면 여러분들 국민의힘은 없어요. 사람들은 국민의힘 정당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대 용산의 싸움이지 국민의힘은 그냥 총알바지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가장 원망한 게 누구냐면 국민의힘이래요. 적반하장이죠. 안 그래요? 지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 판이 커졌는데 오히려 당이 잘못해갖고 이번 선거를 대패했다라고 하면서 질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이나 이런 김기현이가 아무리 바지래도 밟으면 꿈틀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씨발 나는 하지 말라. 이거 김기현 주변이나 당직자들은 우리는 하지 말자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에요라고 하면서 사실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정상적인 조선일보나 이런 애들은 지네들이 다시는 민주당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수 정치를 활성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오로지 윤석열은 자기 방식대로 아니 언론을 장악하는데 저렇게 대놓고 때려잡고 저렇게 때려잡고 오히려 반발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럼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이고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하나 검사들 같이 압수수색 하듯이 언론 장악도 압수수색 하듯이 하고 또 인사 언제적 유인촌이고 김행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이런 애들 신원식 그구들 이런 거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보수 정치가 아니거든요. 보수 정치가 변화가 없는 그냥 더 퇴행하는 보수가 돼버린 거예요. 적어도 변화와 혁신을 느리지만 받아들이는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를 바라는 사실상 모사꾼들이 있는데 오히려 민족의 정기를 없애는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를 싸우다가 동아일보한테 손절당했죠. 이번에 강서구 보궐선거 내밀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난리쳐 조선일보가 이번 선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시그널을 엄청 보냈어요. 근데 그거를 용산이 찍어 눌렀죠. 보수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응? 이러다가는 어떻게 돼요? 내년 총선 끝나면 윤석열은 그냥 끝이에요. 다시는 검사들에게 정치는 정치인이어야 된다라는, 정말 이제는 정치인들 사이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윤석열의 전반적인 국정 기조의 변화를 요구할 테고, 사실상 이제 민주진영이 만약에 180석이나 200석을 얻게 되면 여러 가지 입법으로 윤석열을 제한시키고, 그럼 윤석열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재상정해버리면 끝나니까 윤석열은 끝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년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이 윤석열보다 임기가 오래 남아있거든요. 그럼 윤석열 말을 듣겠습니까? 새로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철저하게 윤석열을 배제시키겠죠. 오세훈을 띄우든가, 그쵸? 오세훈을 띄우든가. 절대 한동훈을 띄우지 않아요. 사람들은 검사에 대해, 검사 정권이 어떤 건지 이렇게 한번 습득을 하면요,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한동훈에게 모험을 걸지 않아요. 제일 1순위가 오세훈이나 저런 애들을 띄울 거라고요. 응? 그래서 제가 오세발이는 서울시장 때 죽여놔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응? 절대 검사들을 조중동에서는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이런 검사 동일체의 이런 정치를 시키지 않을 거라고요. 응?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김기현이나 이런 당 지도부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당연히 말은 안 하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실에 있는 걸로 보고 있고, 그렇죠? 결국은 윤석열이가 김태우 공천 사면해주고 공천 압박해주고, 그 반대하지 못한 김기현은 당내에서 책임론이 들고 일어나는 거고, 어?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접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린 걸로 윤석열이가 아끼는 이철우인가요? 이철규인가요? 이철우죠? 이철우인가요? 이철규는 윤석열이가 아끼거든요. 이철규 사무총장을 내보내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으니까 임명직 당직자들 날려라. 그게 용산과 국민의힘이 접점을 찾아갖고 이번에 수습이라고는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다 용산 책임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용산 책임인데 이철규 하나 내주고 니네들도 당직자 날리라고 하면서 봉합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이철규 내주고 당직자들 날려라. 그러면서 서로 양쪽 쌍방 책임으로 하자. 이렇게 퉁치려고 하니까 국민의힘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결국은 김한길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결국 내년 총선 이후에는, 내년 공천 앞을 두고는 결국은 이번에 이철규 날리고 이만희를 원내 저 사무총장의 이만희, TK 지역의 이만희를 내보냈다는 거는요, 누가 봐도 수도권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졸라 열받지. 안 그래? 아니, 수도권이 위기인데 당 사무총장이 TK 출신이야. 이거는 청와대가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시면 집권세력 윤핵관에 이미 침몰이 됐고 벌써 권력 누수 현상이 벌어졌고, 저는 단언컨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에 대승을 암시하는 전초전이었고, 집권 세력에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다, 권력 누수 현상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번 집권 세력 윤핵관의 침몰 분열이 시작됐다는, 네, 1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재명 잡으려다 국정 파탄난 윤석열과 검찰. 지금 일제히 여러분들 언론 사설들을 보면 조중동 사설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검찰이 집단 체면에 걸렸다. 윤석열 정부 이후에 어떤 이재명만 잡으려다가 20년 동안의 검사들의 역량을 이재명 하나 잡으려다가 결국은 대패를 했다. 개망신 당했다. 그래서 수사팀이 오히려 재판부를 비판한다. 이런 얘기들이 진짜 나와요. 아마 우리 이재일 변호사님이나 서초동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가 나와요.
현직 검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정도 사안이면,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3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가지 탈탈 털고 그랬으면, 주변 사람들 다 구속시키고 그랬으면, 이 정도 사안이면 대검과 그 윗선까지 영장 발부가 100%다라고 확실했기 때문에 영장을 친 거다. 검찰한테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구속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영장을 쳤는데 구속이 당하면 유죄야. 근데 영장이 기각되면 이재명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인식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검찰에서 주요 피해자들을 구속시키면 총장 등이 격려금이 내려오고, 그 수사팀은 축하 문자 전화를 받고 축하 파티를 한대요. 구속 영장 하나 친 걸로. 근데 이번 사건은 1년 넘게 검찰이, 특수부가 다 매달려갖고 한 사건이고, 누가 봐도 추석 밥상에 이재명 당대표 구속 얘기를 올리려고 했던 검찰의 시나리오가 다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만큼 자신있게 준비한 건데 이런 개망신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명 자체도 안 됐다고 하니 난리가 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검찰 내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고, 먼저 이거를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돼요. 이화영 세 번째 구속영장 발부됐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 청구를 2차 2번에 한해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요. 2개월씩 2번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1심이 한 6개월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어떻게 보면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원칙의 정면으로 위배되고, 결국 이런, 저는 검찰이 어떤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청구하는 구속영장 연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발부하는 저는 법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구속기간이 대부분 1심 종결될 때까지. 그래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사실상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이번에도 연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건이 결국 원래는 처음에 연장할 때는 뇌물과 외국환 거래법, 그러니까 처음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연장을 시켰고, 두 번째는 외국환 거래법으로 연장을 시켰고, 이번에 거의 1년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면서 점점 피해자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검찰의 수법이죠. 그렇죠? 근데 모든 사설이 그래요. 언제까지 이재명에게 매달려 있을 텐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제 이재명 당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소를 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지금 기소만 4개예요. 왜 그랬는지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하나가 검찰이 기소를 했고요. 두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때 그 선거 기간에 뭐 그 대화 중에 그 나온 거 갖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었던 거고, 두 번째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두 번째 기소를 했고요. 세 번째는 백현동 관련 혐의 기소. 그래서 이거는 백현동과 대장동은 비슷한 사건이다 그래갖고 병합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느닷없이 누가 봐도 여러분들 이번 이재명 당대표의 영장 기각을 볼 때 우리가 재판부의 그 판결문을 보면, 기각 영장의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 검찰이 그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백현동 사건은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오히려 그리고 그 뭐죠, 대북 송금 사건은 이거는 좀 판가름할 수 없다. 뭐 이런 하여튼 두 개는 소명이 안 됐다. 아예 백현동 사건이랑 대북 송금 사건은 아예 뭐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오늘 우리가 만약에 백현동 사건을 최근에 백현동 사건으로 기소할 때 우리가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봐도 법원에서 소명이 됐다는 위증교사 혐의로 먼저 기소를 하거나, 사실 저는 영장을 재청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 여기서 잘 보면요, 위증교사 혐의로 어제 검찰이 기소를 했죠.
그쵸? 검찰의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검찰의 카드였어. 위증교사 혐의. 법원에서도 소명이 됐다고 한 건데 이걸 어제 기소를 했다는 건 뭐다? 영장을 재청구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이 영장 재청구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있냐? 위증교사 혐의로 왜 어제 영장을 재청구했냐? 1심에서 이재명을 유죄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1심 재판을 서둘러 갖고 법원에서도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 위증교사 혐의를 1심을 빨리 진행을 해갖고 1심이 6개월 정도 걸리잖아. 총선 전에 이재명을 1심에서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1심에서 이 재판을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저도 12월에 영장 재청구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영장 재청구 할 게 없죠. 원래 12월에 영장을 재청구하려고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게 위증교사 혐의예요. 그쵸? 원래 12월에 영장 재청구할 거라는 소리로 영장을 칠 게 원래 위증교사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할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백현동 사건이랑 대북 송금 사건은 영장을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새끼들이 갑자기 어제 영장을 친 거야. 그건 뭐냐? 1심 재판을 확실한 거. 왜 그러냐면 대장동 사건이나 이 백현동 사건은 굉장한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대북 송금 사건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도 힘들고 이거는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증거도 없고 그렇다 그래갖고 북한을 김정은을 압수수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제가 보면 이수는 이제 영장 재청구는 포기를 했고 오히려 1심에서 이재명을 유죄 판결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노리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를 벌써 이제 4건을 기소함으로써 법정 출석을 자주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죠? 법정 출석을 자주 하게끔. 그러니까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만약에 말을 바꾸거나 여러분들 나 왜 갑자기 귀에서 띠 이런 소리가 들리죠? 왜 얘기하는데 귀에서 띠 이런 소리가 들리죠? 건강이 안 좋나? 왜 그런 거지? 왜 이명이 들리지? 그럴 때 있죠? 기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그래요? 아니 제가 보면 그러니까 4건을 기소를 함으로써 이재명 당대표님이 거의 재판을 일주일에 3번을 나가야 돼. 그렇지? 일주일에 재판을 3번을 나가야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법정 출석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검찰은 영장 청구를 생각해 보세요. 검찰이 영장 청구를 왜 포기했냐? 저는 영장 청구를 포기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번에 영장 청구를 해봐야 민주당에서 가결 던지겠냐고. 가결 못 던져요. 그쵸? 여러분들이 보셔도 가결 못 던지겠죠. 선거법 문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선거법 위반한 게 더 많아요.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가결파들이 이렇게 쏠려 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12월에 영장 청구한다고 민주당에다 가결이 되겠냐고. 거기서 당연히 부결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포기를 하고, 그렇죠? 영장 청구를 포기를 하고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려고 그러면 민주당이 임시회를 열어버리면 되거든. 민주당도 꼼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예 영장 청구를 포기하고, 왜 그러면 자꾸 이재명 잡기에 혈안됐다라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조중동에서도 계속 언제까지 이재명 잡기에 올인할 텐가 이런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 보니까 검찰이 차라리 1심 재판을 빨리 이끌어서 이재명을 1심 유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마 12월에 영장, 금방 얘기했잖아. 12월에 영장 청구를 하려고 했다. 우리가 12월에 영장 청구한다는 게 바로 위증교사 혐의였다고.
위증교사 혐의를 오히려 누가 봐도 백현동 사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위증교사 혐의로 영장 재청구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어제 기소를 해버렸잖아. 그럼 검찰이 남은 게 대북 송금 사건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의 입에 달려 있는데 과연 이화영이 그동안 검찰이 조져갖고 말을 바꾸거나 증언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위증교사 혐의를 어제 기소를 함으로써 검찰은 영장 청구를 포기한 것이고 결국은 1심 재판을 빨리 진행을 해서 유죄 혐의를 얘기하니까 12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일단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분석을 한 거고 그쵸. 이 공직선거법상 그 위증교사가 그거구나. 검사 사칭. 그 2018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주 3회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요 얘기만 하고 좀 방송 끝낼게요.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이제 막 언론에서 이런 얘기하죠. 이재명 뭐 가결 오적 어떻게 뭐 통합이냐 징계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가결이냐 뭐 총선 뭐죠? 가결 오적 민주당 징계할 것이냐 통합으로 갈 것이냐 뭐 이재명 뭐 윤리위원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와요. 민주당이요. 지금 누가 봐도 자신감을 얻었죠. 당 지지율 최고예요. 당 지지율 최고 찍었고 윤석열 바닥이고요. 강서구청장 선거 대승을 했죠. 이재명 당대표 기각 판정 얻으면서 원내대표단까지 친명체제로 바꿨죠. 민주당이 항상 이런 기회가 왔었어요. 항상 기회가 왔는데 민주당이 왜 이런 기회를 항상 놓쳤냐? 빠르게 판단을 못해서 그래요. 어물쩍거리다가 역풍 맞는다 이런 소리에 민주당이 항상 주춤하다가 타이밍을 놓쳐갖고 결국은 당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봉합하지도 못하고 그렇다 그래갖고 확실히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당내에서 오적들, 그러니까 당내 가결파 오적들은요 빨리 처리해야 돼요. 이런 거는 주변에 호사가들이 떠들지 못하게 민주당의 해당 회의자가 왔다. 이거는 민주당을 저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당 윤리심판위원회에서 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마무리를 져야 돼요. 이걸 계속 뭐 이재명 당대표는 뭐 통합의 방점을 해서 그냥 침묵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청래 의원이나 민주당 지도부가 홍익표 의원이나 이런 거는 빨리 정면 돌파를 해갖고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논쟁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에 민주당이 180석 딱 얻자마자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데 납작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역풍 타령하던 인간들. 지금 민주당이 자신감을 얻었을 때 지금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이럴 때 더 낮은 자세. 이런 개소리예요. 무슨 낮은 자세로 합니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야? 낮은 자세로 할 때는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을 때 낮은 자세로 합니다. 지금은 이 자신감을 얻었을 때 대여 공세를 더 강하게 하고 민주당의 여태까지 분란의 씨앗이 있었던 것을 빨리 정리하고 가야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협화음이 없고 잡음이 제거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매를 먼저 맞은 거예요.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6개월 전에 대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 당대표를 잡아가라고 하는 새끼들을 앞에 두고 그 인간들을 처리도 못하는 민주당이 좌고우면하고 또다시 민주당이 이런 천재일우의 기후를 맞이했는데 이거를 또 이러다가 민주당의 통합의 방점을 찍어지 아니죠. 민주당의 통합은 민주당의 단합을 저해한 자기네 당대표 검찰과 그리고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잡아가라고 한 새끼들을 징계해야지 민주당의 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계속 시간 끌 문제가 아니야. 빨리 속전속결하게 당 징계위원회 열고 징계위원회 열어갖고 그 사람들한테 소명 기회를 주고 당신들은 당원들을 배신했고 당의 어떤 당대표를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검찰의 편에 서서 이거는 해당행위다 라고 하면서 빨리 거줘야 돼요. 이거를 시간을 끌면 저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느끼지 않고 왜 우리를 통합하지 않고 우리를 내치냐, 이재명 독재다, 이런 개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민주당은 늘 기회가 왔을 때 놓쳐요. 이번만큼은 민주당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민주당은 지금 최고의 공격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렇죠? 손흥민이가 최전방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손흥민 부상당할까봐 손흥민 빼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는 누가 봐도 저는 정말로 우리는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는 아주 큰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는 큰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무 복귀를 이제는 내일이나 모레 당무 복귀를 합니다. 당무 복귀를 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되죠? 주 3회 재판을 받아요. 주 3회 재판을 받으면 저 인간들을 처리하지만 않으면 어떠죠? 영장은 기각됐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아직도 건재하다라고 떠들 새끼들이에요. 제 말 맞죠? 그쵸? 이재명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지만 매주 당대표가 3번이나 법원에 출석해갖고 재판받는 거는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다라고 하면서 떠드는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을 빨리 이번에 신속하게 징계를 하거나 당적을 박탈을 해야만 민주당이 더 이상 당원들과 당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요. 단 한 번도 민주당은 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질질 끌려가고, 이제는 어떻게 되다? 분위기 좋을 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분위기 좋다가 갑자기 분위기 낮아지고 지지율 떨어질 때 결단 내지면 민주당 또 지지율 떨어졌다 거기 원인 책임 추궁을 한다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가결파 오적들을 가장 처단하기 좋은 지금이 바로 타임이다. 민주당 당 지지율이 최고일 때, 그리고 친명 지도부가 구축됐을 때,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공고하고 거기에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가결파 의원 징계,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연히 이거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이미 검찰은 쪼개기 기소로 이재명을 끝까지 어떤 사법 리스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떠드는 거는 검찰일까요?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저는 제가 민주당 좀 취재를 했더니요, 민주당 이번에 새롭게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체포된 가결파 의원 징계, 이재명 당대표가 뿐만 아니라 지금 쟤네들은 이제 자기네들 살려달라고 하죠.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는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끌어안아야 된다 라고 여기저기서 정치 전문가들 뭐 정치 평론가들, 이재명 당대표가 그들을 끼안아야 된다, 끌어안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정치는요, 버릴 놈들은 버려야 돼요. 제가 강경 팔아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수박 소리 들으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비판받았던 거 뭐죠? 이재명을 위해서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늘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요, 누가 먼저 선을 넘었어요. 이거는 선을 넘은 게 아니라 아예 검찰과 국민의힘의 손을 잡고 당대표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민주당 내 쿠데타가 일어났던 거예요. 민주당 내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쿠데타를 진압을 했으면 당연히 쿠데타를 실패를 하면 다 사형을 당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의 통합은 가결파 5인을 반드시 징계하고 처리해야만 민주당의 통합의 길로 가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총선 전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니 뭐니 떠들 수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호사가들, 정치평론가들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지지율을 박스권으로 가두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다 거짓말이었죠.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에요. 그러나 민주당의 갈라치기 세력들에 의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떠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깎였던 거예요. 이제 민주당다운, 이재명다운 정면 돌파를 하고, 그쵸? 강서구청장 선거 이기고 친명체제로 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민주당이 최고 지지율을 찍는 것입니다. 이제는 끌어안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끌어안는 게 통합의 길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의 진정한 통합은 민주당답지 않은 사람들을 징계를 하는 게 진정한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경파가 득세하는 민주당이 아니라 강경파가 민주당의 대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강경파가 아니에요. 야당다운 의원들이 많아질수록 그게 민주당의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수박들이 다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만 민주당다운 목소리를 내면 강경파라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이제는 민주당의 분위기가 체질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한동훈을 탄핵하고,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한동훈 탄핵도 주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10월 20일경에 국정감사 막바지가 다음 주에 국정감사 막바지가 접어들면 인사청문 김행이 자진 사퇴하면서 인사청문회 실패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서 한동훈 탄핵하고 해보고 역풍 타령하라는 거야. 그놈의 해보지도 않고 지지율 올랐을 때 납작 엎드리자 정치라는 게요. 총선 전에 50% 나왔다고 6개월 후에도 민주당이 지지율이 50%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야성을 찾아야 되고 대여 강공투쟁을 강하게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투쟁을 해줘야 돼요. 윤석열이 잘못 가고 있고 부정평가가 60%가 넘는다는 것은 민주당이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민주당이 윤석열보다 낫다라는 대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면 윤석열에게 부정평가를 던진 60%는 민주당을 지지하게 돼 있어요. 제 말 틀려요? 윤석열 잘못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60%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속마음에서는 누군가는 윤석열에게 너 잘못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기 대리 만족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나 윤석열이나 오로지 총선에만 전념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다고 하면서 정치 혐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만큼은 저 가결파 5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가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가결파 5인은 당연히, 저는 가결파 5인 그래도 저는 덜 미워요. 솔직히. 왜? 떳떳하게 나는 가결표를 던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그래도 덜 미워. 그 사람들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자기가 징계받을 각오로 자기 정치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가 가결표를 던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뒤에서 가결표를 던지게끔 유도를 하고 선거 운동하듯이 이재명 날려야 된다 그러면서 의원실 찾아다녔던 박용 땡땡 의원, 이런 새끼들 반드시 징계해야 돼요. 저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재명 징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반란표 30명을 주도했던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결파 5임이는 진짜 나쁜 놈들은 24명이에요. 그쵸? 그 새끼들도 징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결을 던졌다고 하면 자기네들은 정치적인 비판과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저는 그나마 이 사람들 인정해요. 저는 인정해요. 그러나 가결표 던져놓고도 지금 뒤에서 숨어갖고 안 던질 척하는 새끼들, 이런 새끼들을 색출해야 돼요. 이건들은 당원들이 알죠. 이런 놈들 안 봐도 뻔하죠. 윤영찬이가 부결표 던졌을까요? 당연히 가결표 던졌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영찬, 그렇죠, 박용진, 안 봐도 이런 애들 당연히 가결 던졌겠죠. 이런 애들을 하나하나 민주당 당직자들이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가결을 던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하겠지만, 누가 봐도 얘는 가결을 부추기고 가결을 선동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반드시 그런 애들도 저는 색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민주당은 지금이 아주 절호의 기회다. 민주당의 진정한 통합은 민주당다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이제는 주류가 되고 대세가 돼야 된다. 그동안 수박들과 비주류들이 내는 목소리가 민주당의 대세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다. 민주당다우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현상을 빚었던 것이고, 그런 정체현상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들을 이재명 탓으로 돌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정면 돌파를 하고 정말로 이재명다운, 그리고 민주당다운, 그리고 대여 강공투쟁을 하니까 민주당이 지지율을 최고치 찍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해당 행위자고, 이거는 민주당에서의 해당 행위도 되지만 당원들을 배신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당원들을 배신한 거는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잖아. 누가 봐도 당원들이 그렇게 77.77% 대의원제가 없었다라면 이재명 당대표는 거의 90% 이상 대의원표와 권리당원표가 1대1이었으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는 거의 90% 가까이 저는 득표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징계, 가결파 징계, 그리고 민주당 해당 행위자들 징계와 동시에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지금 개혁해야 돼요. 지금 아니면 개혁할 수 없어요. 지금 개혁해서 민주당이 당장 그렇잖아. 반대할 명분이 없거든요. 다음 달에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당원 당규 미리 개정해 놓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의원표와 권리당원표의 표의 등가성을 1대1로 맞추는 지금 작업 얼마나 좋습니까? 딴 때는 전당대회 앞두고 누구를 위해서 당원들의 그 대의원제 표를 조정하냐고 그래서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당원 당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지 전당대회도 아니기 때문에 반발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 무엇보다도 지금 현 지도부 좌우면하지 말고 빠르게 해라. 계속 뜸들이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통합하면서 마치 한마디로 쿠데타 이런 새끼들을 일으켰던 새끼 한마디로 적이에요. 적과 손잡은 새끼들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얘네들은 확실히 우리의 적이라고 판명됐을 때는요. 얘네들을 치고 가야죠. 치고 가야만 민주당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뜸들이거나 눈치 볼 때가 아니라 역풍 타령할 때가 아니다. 늘 역풍 타령하다가 진짜 민주당이 망하는 꼴만 봤기 때문에 이제는 얘네들을 빨리 처리하고 가야지 민주당이 진정한 통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